저는 인테리어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왔는데 제대로 두들겨도 실수를 할 때가 많은 것 같은 현실입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를 재밌게 써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귀를 기울여 주시면 즐거움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건축을 전공한 저는 대학원까지 나와서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셔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죠. 능력 있는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남들과는 차별화된 디자인과 자재, 그리고 기술력으로 빨리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을 우선으로 갚아드렸고 이후 저의 집도 마련했고 사업을 확장했어요. 30대 중반까지 주말이든 명절이든 일이 들어오면 무조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애는 매번 실패만 했네요. 부모님과 주위에서는 일 좀 줄이고 평범하게 가정을 꾸려보라고 난리였어요. 제가 자주 링거까지 맞아가면서 일하니 걱정을 많이 끼쳐드리기도 했죠. 그러다 과로로 쓰러져서 사흘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잠만 자고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때 허무함과 공허함이 크게 들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인지 미련하게 사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걱정의 조언을 해주시길래 결혼을 위한 만남을 가져보기로 했답니다. 지인의 소개를 받아 만난 미모의 여성은 명문대를 나왔고 음악을 전공해 피아노 학원에서 강사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집안 환경이 평범보다 못하다고 했고 벌이도 시원찮다고 고백하더군요. 제가 경제적 능력이 되니 상대방의 벌이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몇 번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서 사귀게 되었고 1년 넘게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오빠, 나랑 결혼은 할 거야?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해. 우리 아직 사귄 지 얼마 안 됐잖아. 뭐? 그럼 아직도 재고 있다는 거야? 헐, 이거 좀 기분 상하네. 너도 나이 여러 면을 다 보고 결정해. 이 결혼이라는 게 무조건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 난 오빠가 무조건 좋고 결혼하고 싶거든? 진작부터 내 남편감으로 생각해왔어. 근데 오빠는 아직도 날 간보고 있다고 하니까 기분 별로다. 미안. 돌려 말하는 것보다 솔직한 게 좋은 것 같아서. 몰라. 난 오빠랑 사귈 만큼 사귀어서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나 빨리 머리 올리고 싶단 말이야. 제가 결혼을 고민 중이라고 하니 여자친구가 빨리 결정해서 부부가 되자고 하더군요. 이 자존심이 상했을 법도 한데 저를 남편감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른 사람과 결혼은 상상도 하기 싫다며 역으로 프로포즈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최소 5년은 만나고 결정할 계획이었는데 그렇게까지 기다려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희 부모님도 지인들도 빨리 장가가라고 난리였고 저도 여자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하긴 하니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을 적당한 곳으로 마련했는데 아내가 혼수 마련할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절반 이상을 제가 보태줬어요. 저희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고 말이죠. 그렇게 아내와 한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시작부터 작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오빠, 나랑 혼인신고 안 해? 그건 좀 이따가 하자. 좀 이따가 언제? 결혼 전에 말하지 않았었나? 결혼 초부터 모든 걸 다 같이 하지 말자고 했잖아. 혼인신고도 나중에 하기로 한 거 기억 안 나? 요즘 다들 1년 이상은 있다가 혼인신고 한다던데 우리도 트렌드를 따르는 게 어때? 뭐 트렌드? 오빠 솔직하게 말해봐. 나한테 아직 확신이 안 서는 거야? 결혼 전에 말했던 건 그냥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지. 오빠 날 아내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야? 저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서류가 뭐가 그리 중요해. 우리가 이렇게 한 집에서 살게 됐고 누구든 우리를 부부로 보는데. 거짓말. 나중에 아기 낳으면 그때 한꺼번에 신고하자. 자기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아내는 심하게 화를 냈지만 제가 여러 번 설득해서 겨우 풀어줬습니다.
혼인신고를 나중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넘어갔는데 다른 갈등이 생겼습니다. 오빠, 통장 관리 내가 하게 해줘. 나 돈 관리 잘할 수 있어. 통장? 자기야, 난 사업가잖아. 언제 어떻게 돈이 나갈지 몰라서 내가 관리를 해야 해. 우리 말이야, 각자 돈 관리하자. 내가 생활비는 부족하지 않게 줄게. 진짜 너무하네. 결혼해서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자기야, 내가 결혼 전에 다 이야기했던 거잖아. 결혼하고 나면 달라질 줄 알았지. 뭐? 다 말을 한 것들인데 결혼하면 리셋이라도 될 줄 알았다는 거야? 자기야, 우리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 하나씩 맞춰가면서 살자. 아무튼 통장 관리는 각자 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관리를 맡기든지 할게. 아내에게 미리 언지를 줬던 것들인데 결혼하고 제가 달라질 거라 생각했는지 이것저것 요구하더라고요. 물론 저를 이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 결혼 시작과 동시에 해달라는 걸 다 해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생활비를 넉넉하게 주는데 아내가 쇼핑을 좋아해서 더 달라고 하면 군말 없이 주곤 했어요. 소비가 너무 심하다 싶으면 생활비를 적당히 주었고요. 오빠, 이번 달은 이것밖에 안 줘? 자기야, 지난달에 너무 많이 써서 이번 달엔 이것만 받아줘. 이 정도면 생활비 하는데 부족하지 않잖아. 뭐야? 치사하게 생활비를 마음대로 줄여버리네? 오빠 지금 나 놀리는 거야? 아님 길들이는 거야? 나 정도 되는 여자랑 결혼했으면 고마워서라도 퍼줘야 하는 거 아니냐? 자기 정도 되는 여자? 그게 무슨 의미야? 난 못났고 넌 잘났다는 소리니? 그걸 몰라서 물어? 우리 둘이 걸으면 사람들이 미녀와 야수인 줄 알아. 오빠, 미녀를 얻었으면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야수라고? 자긴 겸손할 줄 알아야겠네.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법도 배워야 하고. 존중은 개뿔. 나 자기 만나기 전에 인기 엄청 많았거든? 재벌도 한 명 있었다고. 다들 나랑 결혼하려고 가진 걸 다 바치려고 했다고. 그럼 그 남자들 중 하나 골라서 결혼하지 그랬어. 난 그런 남자들처럼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라 자기한테 다 바칠 수 없어. 제가 아내 속을 긁은 건지 심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진짜 너무하네. 결혼하면 나한테 잘할 줄 알았는데 완전 식모 취급이나 하잖아. 식모? 자기가 언제 밥 한 번 제대로 해준 적 있어? 가사 도우미 불러다가 청소하고 밥도 거의 배달시켜 먹거나 외식으로 해결하잖아. 이가 진짜. 오빠, 내가 화를 내면 그냥 좀 들어 토달지 말고. 난 이성적인 사람이라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해. 자기야말로 감정 좀 조절해. 누가 들으면 결혼해서 고생하는 줄 알겠어. 진짜 말이 안 통하네. 내가 이런 인간이랑 결혼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 아내가 더 심한 말을 하면 나가라고 호통을 칠 생각이었는데 거기서 그치더군요. 한동안 제가 주는 생활비로 생활을 잘 하는가 싶었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억울하다며 저에게 요구 조건을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오빠, 나 오빠 아내 맞지? 그럼 나한테 뭐 좀 해줘야겠어. 무섭게 왜 그래? 뭘 해줘? 나 피아노 학원 차려줘. 언제까지 강사로 쥐꼬리만한 월급 받는 거 그만해야겠어. 피아노 학원? 여보, 강사랑 원장은 달라. 영업도 해야 하고 신경 쓸 게 많아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을 거야. 그냥 강사로 일하면서 가르치는 실력을 키워서 더 큰 학원이나 교육기관으로 들어가는 건 어때? 내가 부탁하면 한 번도 알겠다는 대답이 나오질 않는구나. 진짜 치사하고 더러워. 이 짠돌이야. 나중에 준비가 완전히 된다면 그때 차려줄게. 자기가 강사로 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수업도 적잖아. 학생들이 찾는 강사가 되어야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번에도 거절했더니 아내가 크게 실망하며 혀를 차더군요. 생활비 늘리는 걸 자제하고 피아노 학원 차려달라는 걸 거절했더니 장모님이 오셔서 심하게 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 거면 뭐하러 결혼을 했나? 부부끼리 서로 베풀고 배려하면서 살아야지. 무슨 말만 하면 안 된다고만 하나? 자네 내 딸을 사랑하긴 하는 건가? 장모님, 당연히 사랑하죠.
그렇지만 무조건 해달라는 걸 해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잘난 사업가 나셨네. 자네 돈 좀 번다고 내 딸 무시하나? 내 딸도 사업하면 충분히 잘할 애야. 장모님, 당장 집안 살림도 스스로 못하는 사람인데 자기 사업한다고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아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더 보이고 간절하면 그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실컷 욕해놓고 죄송? 아주 우릴 가지고 노는구만. 자네 이런 짠돌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시켰어.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지갑을 열지 않아 실망이 큰 장모님은 아내의 부탁 말고 자신의 부탁을 말씀하셨습니다. 피아노 학원은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지. 대신 이번 여름 휴가 때 나랑 예진이가 해외여행 다녀오게 돈이나 좀 주게. 해외여행이요? 장모님, 저는 사업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누가 자네더러 같이 가자고 했나? 우리 둘이 다녀오겠다고? 두 분이서요? 그건 좀 걱정돼서 안 되겠어요. 모녀 여행을 다녀오고 싶으시면 국내로 보내드릴게요. 야! 장모 해외여행도 못 보내주냐? 자네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무슨 남자가 그렇게 쪼잔해? 저는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해외여행을 보내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장모님은 그동안 제가 왜 여자들한테 차이고 살아왔는지 안 봐도 뻔하다면서 자신도 사위로 받은 걸 후회한다고 엄청 화를 내셨답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저도 한번 가보지 못하고 저희 부모님도 못 가본 해외여행을 보내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름 휴가로 부산으로 보내드렸어요. 아내와 둘이서 여행을 다녀오셨고 저는 일을 했죠. 제가 카드를 주며 적당히 쓰고 오라고 했는데 한도를 꽉 채워서 쓰고 왔더군요. 부산에 가서 명품 매장만 돌아다녔는지 명품 가방과 옷을 잔뜩 사서 돌아왔답니다. 자기야, 이게 다 뭐야? 명품 쇼핑하고 온 거야? 왜? 이것도 아깝냐? 여행 가서 숙소비랑 식사비 하라고 카드를 준 건데 명품을 이렇게나 많이 샀어? 또 짠돌이처럼 구네. 오빠, 이 정도도 못 쓰게 할 거면 진짜 결혼을 왜 한 거야? 결혼을 돈 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 미래를 위해 돈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 안 해봤어? 내가 아무리 사업을 한다지만 이렇게까지 낭비하면서 사는 건 곤란해. 이번 한 번은 넘어가겠지만 다음엔 이러지 마. 쪼잔한 놈. 그렇게 벌어서 나중에 저승길에 들고 갈 거냐? 좀 쓰면서 살면 덧나냐? 아내는 제 생활관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아내의 소비와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답니다. 이후 장모님과 아내는 여러 차례 돈을 요구했어요. 피아노 학원, 해외여행 말고도 전세에 사는 장모님께 집을 해드리는 요구나 외제차 등등 큰 돈이 드는 걸 바라더라고요. 물론 저는 거절했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와의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잠자리에 누운 아내에게 그냥 잘 거냐고 물었더니 짜증을 버럭 내더군요. 나 건들지 마라. 당신한테 쌓인 게 많아서 그럴 기분 아니니까. 자기야, 미안해. 내가 어린 나이에 사업을 해서 그런지 큰 돈 쓰는 게 쉽지가 않아. 나중에 돈 더 모으면 원하는 거 해줄게. 그리고 우리 아이도 가져야지. 하지 말라고 했다? 아니다. 그렇게 나랑 자고 싶으면 생활비 2배로 줘. 그럼 같이 자줄게. 그 말에 정말 기가 막혀서 10초 이상을 말하지 못했어요. 당신 지금 한 말 진심이야? 잠자리로 생활비를 더 받아내겠다는 거야? 그래. 나도 이런 식으로 나가야겠어. 오빠가 날 길들이려고 하니 똑같이 나가야겠어. 나랑 자고 싶으면 지갑 좀 열어. 됐어. 그냥 자자. 그러시든지. 누가 쉽겠어? 남자들은 그거 못하면 안달이 난다는데 얼마나 가나 보자. 잠자리를 이용해서 저에게 돈을 받아내겠다는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몸을 조금도 스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아내가 잠자리를 이용해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길래 이 결혼은 실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경제관념과 성격을 이해해줄 사람을 다시 찾는 게 나을 것 같았죠. 어느 날
아내가 화려한 옷을 입고 침대에 눕길래 등을 돌리고 누웠더니 아직도 참을성이 남았냐고 물었습니다. 오빠, 나랑 자고 싶지 않아?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고 실컷 잠자리 해라, 응? 장모님 집도 해드리고 당신한테 외제차도 사주고 피아노 학원도 차려줘야 하는 거지? 잘 안 해. 부부가 같이 행복하면 좋잖아. 당신 생각 잘 알았어. 여보, 할 말 있는데 우리 그만 헤어지자.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그냥 당신 몸만 나가면 돼. 혼수는 절반 이상 내가 해온 거니까 당신이 들인 돈만 돌려줄게. 깨끗이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나. 제가 이혼 통보를 냈더니 아내가 기겁하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오빠, 지금 뭐라고 그랬어? 나랑 이혼하자고? 자기랑 나랑 가치관이 다르니까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 서로를 위해 제일 잘하는 결정은 이혼이 답이야. 오빠 왜 그래? 내가 잠자리 가지고 밀당해서 이러는 거야? 나도 화가 나니까 그런 거야. 오빠 미안해. 잠자리 가지고 갑질하는 거 참 웃겼어. 근데 예진아, 우리 진짜로 가치관이 달라. 연애할 땐 자기가 나한테 맞춰준다고 나랑 똑같다고 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니 각자 다른 인생 사는 게 현명한 것 같아. 오빠 진짜 왜 그래?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더군요. 오빠 미안. 엄마가 이렇게 하면 오빠가 지갑을 열 거라고 했어.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한 거야. 미안해. 사과 안 해도 돼. 그리고 장모님 이야기는 하지 마. 시킨 거든 아니든 당신과 난 완전히 성향도 다르고 또 말하지만 가치관이 전혀 달라. 오빠, 내가 오빠한테 맞출게.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하지 마. 나 오빠랑 계속 살고 싶어. 오빠 내가 미안. 한 번만 봐줘. 다시는 안 그럴게. 다른 부부들도 서로 맞춰가면서 살잖아. 나도 그렇게 할게. 아내가 두 손까지 싹싹 비는 걸 보니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그래서 방금 이혼하자고 한 말을 번복했습니다. 아내의 눈물을 보니 이혼하자는 말을 또 못하겠더라고요. 마음이 진짜 아팠습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자기야, 내가 한 말은 못 들은 걸로 해. 생각해보니까 나도 이기적이었어. 꽉 막힌 꼰대 같았지? 미안. 내가 이렇게 생겨먹은 놈이라서 미안하다. 이혼 얘긴 못 들은 걸로 해. 정말? 고마워 오빠. 앞으로 내가 잘할게. 나도 잘할게. 오늘을 계기로 우리 부부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아내는 저에게 안겨서 한참을 더 울었고 그날 밤 매우 뜨거운 밤을 보냈답니다. 저는 너무 아끼는 인간이 되고 싶지 않아 아내에게 카드를 주고 자유롭게 쓰라고 했어요. 물론 아내가 아껴 쓰겠다는 말에 넘겨줬답니다. 처음은 그렇게 시작하기로 하고 천천히 하나 둘씩 해주기로 했답니다. 자기야, 내년에 돈 많이 벌어서 차도 사주고 몇 년 뒤엔 장모님 집도 해드릴게. 괜찮지? 응, 천천히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게. 저도 아내도 서로에게 양보하면서 지냈더니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500만 원 한도의 카드를 꽉 채워서 쓰는 걸 보니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그 씀씀이를 줄이면 안 될까? 뭐? 오빠, 날 이해해 주겠다며. 그리고 마음대로 쓰라고 했잖아. 물론 그렇게 말했지. 근데 서로 양보하겠다고 했잖아. 내 회사 매출이 좋지만 직원들 월급 주고 자재비 쓰면 그리 많이 버는 것도 아니야. 여보, 좀 아껴주면 안 될까? 지금 장난해? 꼴랑 500만 원 썼다고 사람을 민망하게 만들어? 그래, 치사하다 치사해. 카드 그냥 반납할게. 생활비만 쓸 테니까 그것만 줘. 여보, 그 카드 한도를 100만 원으로 낮출 테니까 그 정도만 쓸래? 됐다고! 더럽게 치사해서 안 쓴다고! 가져가! 카드를 집어던지더니 방으로 들어가 온갖 욕을 궁시렁거리더라고요. 다시 분위기를 봐서 좋게 대화로 풀려고 했는데 아내가 저를 피해 다녔어요. 각방을 쓰겠다고 작은 방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어디서 돈이 났는지 장모님과 백화점을 털어왔더군요.
여보, 그게 다 뭐야? 엄청 비싼 명품들이잖아. 이거 다 어떻게 샀어? 왜? 내가 오빠 돈이라도 썼을까봐? 근데 아니거든? 오빠한테 받은 쥐꼬리만한 생활비로는 이거 다 못 사거든? 그러니까 무슨 돈으로 산 거야? 나 학원 차리기로 했어. 엄마 친구가 투자해줘서 학원 차릴 준비하고 있어. 투자비로 엄마랑 쇼핑 좀 했고. 뭐? 학원을 투자해줘? 왜? 나는 사업하면 안 되냐? 오빠 눈엔 내가 능력 없어 보일지 몰라도 밖에 나가면 다들 능력 있는 사람으로 봐주거든? 제가 능력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학원을 차려주지 않으니 그렇게 나쁜 놈으로 만들더군요. 아내는 곧 외제차도 한 대 뽑았습니다. 그 돈도 장모님 친구와 지인한테서 투자받은 돈으로 샀답니다. 학원 차리라고 준 돈을 왜 그렇게 막 써대는 거냐고 묻자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를 남 취급하면서 말도 섞지 않았고 어느 날은 아내가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이혼하자고 했었지? 오늘은 내가 말해야겠네. 우리 이혼해. 이혼? 마음의 결정을 한 거야? 그래. 당신 같은 쪼다랑은 더 못 살겠어. 이미 정했다고 하니 더 할 말이 없네. 우리 서류는 해결할 게 없으니 짐 챙겨서 떠나. 거지 같은 자식. 이혼하자니까 얼씨구 나고 좋다고 하네. 당신 날 아내로 생각을 하긴 했니? 난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어. 앞으로는 더더욱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우리 둘은 정말 안 맞는 것 같아. 당신한테 맞는 사람 만나서 잘 살아. 그래, 이 나쁜 놈아. 네 놈이랑 헤어지고 잘난 남자 만날 거야. 곧 짐을 빼겠다고 했고 각방 생활을 하며 대화 없이 공간만 공유하면서 지냈습니다. 아내는 말한 대로 시내에 있는 상가에 피아노 학원을 인수하려고 했는데 뭐가 잘못된 건지 계약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저와 이혼하겠다는 말을 번복했습니다. 오빠, 배 안 고파? 내가 밥 해줄까? 갑자기 왜 그래? 곧 헤어질 사이인데 이제 와서 밥을 차려주겠다고? 왜는? 밥 먹고 우리 오랜만에 뜨거운 밤 보낼까? 오빠 오늘 좀 멋있다. 이 여자가 왜 이럴까? 우리 남남 아니야? 당신 이 집에서 나가겠다고 큰 소리 친 게 며칠이나 됐다고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는 거지? 아내의 속을 꿰뚫고 있으니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왜 이러는지 고백하더라고요. 오빠, 내가 어리석었어. 오빠랑 이혼한다는 말은 취소. 나 오빠랑 헤어질 생각하니까 너무 우울하고 암담한 것 같아. 계속 오빠랑 잘 살고 싶어. 아이도 낳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고 싶어. 당신 무슨 일이야? 뭔가 큰일이 생긴 거지? 그렇게 보여? 맞아. 오빠한테 모질게 굴어서 벌을 받았나 봐. 사실은 엄마 친구랑 지인이 학원 투자한 돈 돌려달래. 우리 모녀가 받은 돈으로 사치를 벌이니까 못 믿겠다면서 도로 돈은 달라고 하더라. 뭐? 그래서 다시 원점이 됐으니까 나랑 살겠다는 거야? 당신 진짜 웃기는 여자구나. 내가 그렇게 만만해? 아내는 바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혼을 결정을 했으니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1시간 뒤에 장모님까지 와서 두 손을 싹싹 빌며 이혼을 말리더라고요. 김서방 미안하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돈 들어오니까 눈이 뒤집혀서 막 써보자고 한 거야. 우리 딸은 죄가 없네. 장모님, 돈이 생겼을 땐 이혼하길 바라셨으면서 돈이 없어지니 다시 저를 잡겠다는 겁니까? 저 그 정도로 바보 아니에요. 김서방 미안하네. 이 못난 늙은이가 추태 부린 거라 생각하고 우리 딸 다시 한 번만 용서해 주게. 앞으로는 자네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 거야. 저는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는데 두 모녀가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눈물을 엄청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눈물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보, 나랑 계속 살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해보자. 당신이 투자자들한테 받은 돈 직접 벌어서 갚아. 나한테 한 푼도 받을 생각하지 말고. 뭐? 그 많은 돈을 내가 알아서 갚으라고? 당신도 알겠지만 엄마랑 난 돈이 없어. 벌어서 갚으면 되잖아. 매일 얼마씩 상환하겠다고 하고 갚아나가. 난 절대로 돈 해주지 않을 거야.
당신이 이 제안 받아들이면 이 집에서 같이 살게 해줄게. 아내와 장모님은 속닥거리더니 제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 오빠, 우리가 알아서 갚아볼게. 차 팔고 명품 팔고 나면 몇 달 고생해서 갚으면 되니까 우리가 해볼게. 그럼 다시 날 받아주는 거지? 마지막 기회야. 사치를 부리거나 돈 때문에 문제를 삼으면 그땐 용서 없이 이혼이야. 명심해. 제가 왜 그랬는진 모르겠지만 용서를 해줬네요. 아내는 오열하며 고맙다고 제품에 안겼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내는 돌려줄 돈을 갚겠다고 피아노 학원을 3탕씩 뛰면서 돈을 벌었어요. 장모님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두 사람이 조금이라도 변한 것 같아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밤마다 들러붙어서 아이를 가져보자고 했는데 저는 피임을 하자고 했어요. 오빠 왜? 나랑 아이 낳고 싶지 않아?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 확신이 서면 그때 아이 갖자. 뭐?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오빠 나 못 믿어? 예진아, 우리가 또 마음에 금이 갈지 모르니까 천천히 갖자. 그러자 아내는 제 생각을 존중해 주어 피임을 하며 잠자리를 가졌답니다. 저만큼 바쁘게 일하던 아내가 한 달 뒤 화장실에서 나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빠 나와봐. 무슨 일이야? 화장실에 벌레라도 나왔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것 좀 봐봐. 뭔데 그래? 아내는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줬습니다. 오빠 2줄이야 2줄. 임신이라고. 뭐라고? 임신? 그래 봐봐. 확실하게 2줄이 나왔단 말이야. 우리 둘 사이에 아이가 생겼단 말이야. 난 엄마가 되고 오빠는 아빠가 되는 거야. 잘 됐지? 요즘 헛구역질이 나오고 배가 살살 아프더라니 그게 임신 때문이었어. 웃음을 짓지 못하고 아내를 쏘아봤습니다. 자기야, 우리 피임했잖아. 근데 무슨 임신이야? 100% 피임이라는 게 없다잖아. 아무튼 임신이야. 보라고. 정말 내 아이를 임신한 게 맞아? 오빠, 지금 날 의심하는 거야? 미쳤어? 어떻게 날 그렇게 볼 수가 있어? 아니, 난 분명히 다른 남자 아이 아니거든? 못 믿겠으면 아이 낳고 친자 검사해보면 되잖아. 정말이지? 내 아이 가진 게 확실한 거 맞지? 진짜 실망이다. 어떻게 날 그런 여자로 볼 수 있어? 바람나서 임신했을까봐? 아내는 진실을 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믿기로 하고 웃어버렸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축하해. 우리 둘의 아이가 생겼으니 파티라도 해야겠네. 일단 병원 가서 진찰 받자. 진작에 그럴 것이지. 방금 나 의심한 거 나중에 따질 거야.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참아주는 줄 알아. 빨리 병원에 가보자. 산부인과에 가서 순번을 기다렸고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표정을 짓더니 저를 따로 불렀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죠? 아이가 잘못되기라도 한 거예요? 보호자님, 아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임신 자체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유감입니다만 암입니다. 그럴 리가요. 잘못 진단하신 것 같습니다. 집사람은 입덧도 나오고 배도 아프다고 했어요. 그리고 임신 테스트기로 2줄이 나왔단 말입니다. 임신 테스트기는 불량도 있는 법이죠. 그리고 암 증상과 임신 증상이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내분은 입덧이 아니라 위암 때문에 구역질을 하시고 몸이 아팠던 겁니다. 빨리 대학병원에 가서 확실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암이라는 거예요? 거의 확실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려 걸어 나오다가 넘어졌습니다. 의사는 다시 아내를 불러서 대학병원에 가보라고 했어요. 아내도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끔찍해서 벙찐 상태로 대학병원에 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암이 확실하다고 하더군요. 위암 3기라며 바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어요. 임신인 줄 알았다가 암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 아내는 받아들이는 게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내가 암이라니? 말도 안 돼. 아직 젊고 예쁜데 암이라고? 이건 뭐가 잘못된 거야.
여보, 암이 확실하다잖아. 얼른 누워. 이거 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야? 미안해. 뭐라 해줄 말이 없어. 정말 미안.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아내의 눈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이게 모두 제 탓이라며 분노했습니다. 이게 다 오빠 때문이야. 내가 그동안 오빠 눈치 보면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서 그런 거라고. 미안해, 여보. 나쁜 놈. 이제 어떡할 거야? 어떡하긴 치료받고 나아야지. 여보, 내가 24시간 당신 옆에 붙어 있을게. 치료받고 회복만 하면 당신이 원하는 건 다 해줄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니? 암 환자한테 뭐가 필요하겠어? 여보, 그러니까 치료받아서 낫자고. 위암 3기는 충분히 완치할 수 있다고 했어. 그건 사람마다 다르다는 소리 못 들었어? 날 암에 걸리게 한 건 당신이야. 책임져. 책임지라고. 아내는 주먹으로 제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도 오열하며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수없이 말했고 반드시 살려내서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오래오래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항암 치료에 들어간 아내를 보니 무척 괴로웠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대신 아프고 싶은 심정이었답니다. 회사는 직원들한테 맡기고 병실을 벗어나지 않고 간병했어요. 장모님도 병원에 거의 붙어만 계셨는데 늘 저를 매섭게 노려보셨습니다. 김서방, 내 딸이 저러고 있는 걸 보니 느끼는 게 있나? 장모님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속이 썩어서 이렇게 된 거 잘 압니다. 장모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딸이 낫기만 하면 원하는 건 다 들어주겠다고 했지? 내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거야. 예전처럼 짠돌이 마냥 사람 열받게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장모님, 집사람이 암인데 제가 뭘 아끼겠습니까? 해달라는 거 다 해줄 거고 원하는 소원은 다 들어줄 겁니다. 저 이번에 많은 걸 알았어요. 제가 아내를 지독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진이가 없는 세상을 생각해봤는데 너무 슬퍼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모님. 에휴, 이제야 정신을 차렸네. 그래, 그만 변치 말고 내 딸 잘 지켜주게. 네, 장모님. 아내의 손을 놓지 않고 병실에서 지냈더니 저도 삐쩍 말라갔습니다. 제 꼴이 말이 아니니 아내가 집에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오빠, 몇 달 동안 이러고 있었잖아. 집에 좀 다녀와. 목욕도 하고 이발도 좀 하고 와. 당신도 못하는 거 나 혼자 하고 오라고? 그냥 여기서 씻으면 돼. 내가 창피해서 그래. 다른 보호자들은 다 깔끔한데 오빠만 지저분하잖아. 그런가? 당신이 시키면 그렇게 해야지. 혼자 있을 수 있겠어? 엄마 있잖아. 휴게실에 계시니까 금방 오실 거야. 장모님이 계셨지? 깜빡했다. 그래, 난 괜찮으니까 어서 다녀와. 그리고 다음 주에 수술하고 항암 더 받으면 완치될 거라고 하잖아. 난 나아가는 과정이니까 어서 편하게 쉬다가 와. 그래, 다녀올게. 여보, 지금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응? 뭔데? 사랑해. 나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해. 아내는 입꼬리를 올리며 좋아했습니다. 알아. 나도 오빠 사랑해. 그러니까 어서 집에 다녀와. 간호사가 병원비와 수술비 납부를 하라고 알리길래 집에 다녀와서 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병실에 두고 택시를 타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입구로 걸어 들어가는데 이 낯선 남자가 절 불렀답니다. 저기 잠깐만요. 네? 누구세요? 무슨 일이죠? 드디어 만났네. 이혜진 씨 남편이죠? 그런데요. 멀끔하게 차려입은 남자는 껌을 질겅질겅 씹으며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제 아내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요? 네, 그쪽 마누라에 대해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달 전에 예진이랑 사귀었었어요. 이게 무슨 허무맹랑한 소린가 싶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봐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흥분하지 마시고 듣기만 하세요. 저도 예진이가 유부녀인지 모르고 사귀었으니까. 저희들은 맞선을 봐서 만난 사이고 결혼을 전제로 연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막 퍼줬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법적으로는 싱글인데 사실은 남편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난 예진이한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유부녀인 줄 안 순간부터 오만정이 떨어져서 안 만났다고요. 근데 예진이가 저한테 빚을 갚다가 말아버리네요. 몇 달 동안 잠수를 탔습니다. 그래서 너무 괘씸해서 찾아온 겁니다. 싹 다 까발리고 엿먹이려고요.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과 내 아내가 불륜 사이였다고요? 에헤이, 불륜이라뇨. 난 유부녀인 거 몰랐으니까 나도 피해자란 말입니다. 아무튼 내가 외제차랑 명품 그리고 내 신용카드로 호화스럽게 두어 달 살았어요. 그 돈 다 돌려받는 조건으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나도 시끄러워지는 건 딱 질색이었으니까. 근데 매달 나눠서 갚겠다더니 잠수를 타버렸더라고요. 날 만만하게 본 모양인 것 같아서 댁을 찾아온 겁니다. 그 기집애 어디서 뭐하고 있습니까? 내 돈을 받아내야겠으니 좀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아내는 투자를 받아서 피아노 학원을 차린다고 했던 것이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사치를 심하게 부리더니 저에게 이혼 통보를 했던 게 눈앞에 있는 상간남과 결혼을 하려고 했던 이유였죠. 그런데 유부녀인 걸 걸리고 나서 다시 저한테 붙어 있으려고 장모님과 무릎 꿇고 빌었던 겁니다. 상간남에게 뜯어낸 돈을 갚으려고 피아노 학원을 세 탕을 띄웠고 장모님은 식당에서 알바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아내가 암에 걸리자 상간남에게 약속한 날에 돈을 입금하지 않고 연락이 안 되니 집 앞까지 찾아온 겁니다. 저는 진실을 듣고 배신감에 화가 끓어올랐습니다. 내 아내가 당신 돈 갚으려고 매달 세 탕씩 피아노 학원 다닌 거군요. 난 그것도 모르고... 에휴, 이런 말씀 드려서 미안합니다. 내가 진작에 사실을 밝힐 걸 그랬나 봐요. 제 사생활이 소문나면 회사에도 좋을 게 없어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잠수를 타니 꼭지가 돌아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돈은 나한테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하죠. 난 예진이한테 직접 받을 겁니다. 남편분한테 알려서 개 쪽박 차주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온 거란 말이죠. 저는 뜨거운 한숨을 쉬며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간남은 저를 따라오며 아내가 어디에 있는지 묻더군요. 저기 예진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 받아야 할 돈이 2천이 넘는다고요. 대학병원으로 가세요. 안병동 4층에 가면 보일 겁니다. 안병동이요? 네. 암 걸려서 당장은 당신 돈 못 갚겠네요. 가서 따져보시든가.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미 안병동에 상간남이 찾아갔는지 아내가 울면서 전화를 받더군요. 오빠 다 들었다며? 오빠 미안. 아니야, 미안할 거 없어. 거기서 돼지든 살아남으면 장모님 집으로 가. 내 집에 올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고. 오빠, 날 버리려고? 그럼 버리지 다시 주워올 줄 알았냐? 오빠 나 사랑한다며. 그 말한 지 아직 1시간도 지나지 않았다고. 내가 한 실수를 눈 감아줄 수 있잖아. 지금 내 몸 상태가 어떤지 알면서 1억이야? 그래, 1억이야. 이 싸구려 기집애야.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 이게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나랑 헤어지려고 맞선을 보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지. 그 남자 잘 돼가고 결혼까지 결정나니까 나랑 이혼하자고 했잖아. 그러다 유부녀인 걸 걸리고 다시 안전빵인 나한테 돌아오려고 한 거고. 난 아무것도 모르고 멍청하게 널 받아줬지. 이 모든 게 진짜 수치스럽고 역겹다. 넌 영원히 내 인생에서 아웃이야. 아내는 흐느끼며 울면서 애원하는 목소리를 들려줬습니다.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을 생각해달라고 말이죠. 저희 부부가 이제야 끈끈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걸 엎어버리면 후회할 거라면서 다시 시작하자고 했죠. 하지만 전 호구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진작에 끊어냈어야 했는데 여기까지 끌고 왔으니 절반은 호구가 맞긴 하네요. 아무튼 절대로 받아줄 일이 없다고 일러주고 끝내자고 했답니다. 그러자 아내가 마지막 부탁이 있다고 훌쩍거리며 말했어요.
오빠, 그럼 병원비 좀 내줘. 수술비, 나 다음 주 수술이잖아. 오빠가 수술비 좀 내줘. 징그럽다. 이 상황에서 수술비를 달라고? 너도 참 대단하다. 야, 이혜진! 수술비 없으면 그냥 수술 받지 말고 암덩어리 끌어안고 살아!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바로 부동산으로 가서 집을 내놨어요. 빨리 팔려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좋았을 텐데 집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간병하면서 등한시했던 회사에 나가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지 파악했습니다. 다행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 할 일을 하면서 지냈는데 며칠 뒤 장모님과 아내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깜빡하고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아서 자고 있던 중 두 모녀가 들어와 저를 깨웠답니다.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오빠, 미안해. 잘못했어. 김서방 미안하네. 그 맞선 말이야. 내가 마련한 자리야. 예진이는 잘못한 게 없으니 날 탓하게. 참 웃기는 모녀네요. 사위가 있는데 맞선을 시켜주는 장모에 맞선 남에게 미혼이라 속이고 결혼 준비까지 하는 모질이들. 그 남자가 아무것도 몰랐으면 지금쯤 그놈이랑 살고 있었겠죠. 나보다 훨씬 돈이 많은 놈이었으니까. 진짜 불결해. 당신들 같은 사람이랑 엮이다니. 내 인생 최악의 악연이야. 둘 다 나가. 그러자 두 모녀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걸 보고 마음을 돌렸지만 지금은 확실하게 마음이 떠나버려서 전혀 불쌍해 보이지도 않았고 용서해줄 마음은커녕 빨리 쫓아내고 싶었습니다. 오빠, 나 한 번만 봐줘. 그때는 내가 바람을 피웠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오빠를 사랑하게 됐어. 날 간병하는 모습을 보고 진짜 사랑이 뭔지 깨달았다고. 아, 그러셔? 난 진짜 사기꾼이 당신이란 걸 깨달았어. 더는 같이 살 일이 없겠지만 만약 같이 산다면 나중에 어떤 미친 모습을 보여줄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아. 너랑 다시 같이 살 생각 없으니까 꺼져. 그 악어의 눈물도 그만 좀 짜고. 오빠, 정말 안 되겠어? 그럼 일단 돈 좀 빌려줘. 나 수술이 코앞이야. 지금 병원에서 나오면 안 되는데 몰래 나온 거야. 수술비 구하려고. 왜, 살고 싶어? 남의 가슴에 대못을 그렇게 박아놓고 살고 싶냐? 아내와 장모는 두 손을 빌며 용서 대신 돈을 빌려달라고 구걸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10원 한 장도 내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혜진, 네가 죽든 살든 나랑 아무 상관없어. 수술비고 나발이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기대하지 마. 오빠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네가 암이 아니었으면 지금쯤 내 손에 돼지도록 쳐맞았을걸. 당장 나가. 둘 다 내 집에서 꺼져버려! 악을 쓰며 말했더니 그제야 떠나더라고요. 제가 더는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는지 입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초라한 뒷모습을 보니 그나마 화가 풀렸어요. 그날 이후 전처와 장모에게 연락은 없었습니다. 제가 고소를 해도 모자란 판이니 아내는 조용히 헤어지는 걸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이젠 싱글이 된 저는 몇 달 뒤 제 회사 근처의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사무실과 현장 그리고 집만 오가면서 지내다가 직원 중 하나가 여자 소개를 해주겠다고 해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여자는 미모는 물론이고 경제적 능력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치관이 저와 잘 맞았답니다. 명품은커녕 멋낸다고 비싼 옷을 사본 적도 없다고 했어요. 여러 대화를 나누다가 마음에 쏙 들어서 결혼을 전제로 사귀기로 했답니다. 이번엔 연애를 좀 길게 해보기로 했어요. 여자친구도 오래 사귀어보고 재혼을 결정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이 매우 잘 맞았네요. 데이트를 하고 늦게 집에 들어가던 어느 날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폐지를 챙기는 여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뭐야, 장모님? 여기서 뭐 하세요? 폐지 훔치고 있어요? 어머나, 이게 누구야? 김서방 아닌가? 자네 이 아파트에 사나? 이사 온 곳이 여기였구만. 진짜 깜짝 놀랐네요.
장모님, 이젠 폐지주세요? 그게 식당에서 일도 하고 이것도 하고 있어. 한푼이 아쉬운 때라서 말이야. 지금 형편이 말이 아니네. 내 딸 수술비 마련한다고 전셋집을 빼버렸어. 그리고 지금은 월세 지하방에서 지내는데 내 딸이 지내기에 너무 열악해. 보험을 안 든 게 이렇게나 비참한지 몰랐네. 암보험이 아니라 남자보험을 믿으셨으니 그렇겠죠. 지하방에서 썩어가고 있다니 참 재밌네요. 이보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제 말이 심했다면 미안하진 않네요. 그리고 불쌍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날 바보로 만들었으니 인과응보로 벌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화를 내려던 장모님은 한숨을 쉬며 한탄하더군요. 김서방, 우리 딸 암은 완치가 됐지만 몸은 엄청 안 좋아. 삐쩍 말라가지고 얼굴에 생기 하나가 없다고. 이젠 예전처럼 예쁘지가 않아서 남자를 꼬시기도 어렵단 말일세. 이런 상황에서 전처의 얼굴로 남자를 꼬시지 못한다는 소리라는 장모가 정말로 한심하게 보였습니다. 딸을 두고 장사하려는 마음이 여전한가 봅니다. 아이고, 그러셔요? 그래서 폐지 줍고 다니세요? 돈 대줄 남자가 없어서? 나 정말 힘들게 살고 있어. 아침부터 저녁까진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폐지 줍고 다녀. 자네한테 전부 다 꼬지른 그놈이 아직도 돈 내놓으라고 난리여서 갚고 있는 중이라고. 빨리 지하방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꼴이 말이 아니지. 김서방, 자네가 좀 도와줄 순 없겠나? 내 딸이랑 다시 잘해볼 생각 없어? 우리 딸은 아직도 자네를 그리워하고 있어. 진심으로 사랑을 하고 있다면서 보고 싶어 한다고. 방금 전까지 예진이가 더는 예쁘지 않아서 남자 꼬시기 어렵다는 사람이 이번엔 사랑팔이 하면서 나더러 당신 딸을 주워가라는 말입니까? 에휴, 진짜 그 엄마의 그 딸이네. 폐지나 주워가요. 경비 아저씨가 보면 다 빼앗기니까 조심히 숨겨서 가져가요. 김서방, 아직 화가 안 풀린 모양이구만. 자네한텐 미안했네. 그래도 내 말 잘 생각해보게.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찾아와.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꺼져요. 저는 낄낄 웃으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처는 몸을 회복하고 장모와 같이 식당을 다닌다고 하더군요. 상간남에게 빚을 갚고 나서 둘이 살 지상의 원룸으로 가려고 돈을 벌고 있답니다. 평생 지하에서 썩었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전처의 마지막은 그렇게 처절하고 궁상맞게 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귀던 여자친구와 4년을 연애하고 40대 초반에 재혼을 했답니다. 저와 새 아내는 죽이 척척 맞아서 결혼 생활하면서 다툴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게다가 천생연분이었는지 재혼하고 한 달 만에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답니다. 1년 뒤에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나서 새 식구가 되어 단란하고 화목하게 잘 살고 있죠. 한 번의 결혼 실패로 느끼는 게 아주 많습니다.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건너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저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한층 성장했습니다. 이젠 새 아내에게 기분 나쁘게 말하지도 않고 언제나 둥글게 표현하는 남편이 되었답니다. 저보다 더한 배우자를 만난 분들도 계시겠죠? 모두 언제나 사람 조심하시고 돌다리를 잘 두드리고 잘 뛰어넘어가며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